이 부분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출산 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변수.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얼마나 경쟁자가 많은가. 그건 인구 밀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 밀도를 쭉 재봤더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여성의 초혼 연령도 올라갑니다. 그게 서울이네요. 서울도 이렇게 구마다 나눠봤어요. 서울시 중에서도 관악구가 제일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도 제일 낮아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또 뇌를 연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내뇌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과학 철학자이자 진화학자인 장대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에서 학장을 맡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다름 아닌 쿠르츠게작트라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독일어로 발음하면 쿠르츠게작트라고 하는 채널에 한국은 끝났다. South Korea is over. 이 영상이 올라와서 1200만 명이 넘게 봤고 사실 이 채널에서 어느 나라가 끝났다. 네. 이렇게 자극적으로 영상이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예. 뇌과학자와 진화학자 측면에서 한국은 끝났다 영상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한국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구 급감과 고령화죠. 그러니까 202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는 건 중세 시대에도 콜레라가 돌던 시기에도 나오지 않던 출산율이고 심지어 서울의 경우를 보면 그보다 낮은 0.55명. 네. 그러니까 4세대가 지나면 100명이었던 숫자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4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 2060년 가상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 인구가 30% 줄어들어서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5세 미만의 유아는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구 급감, 고령화 이야기를 데이터로 시각화시켜서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그렇죠. 예. 2.1 정도가 이제 보통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1점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지금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은 0.55니까 4명이 1명 정도 낳는 꼴이겠죠. 친구가 있으면 둘 다 결혼하면 한 커플은 아이 하나 낳고 내 친구 커플은 아이를 안 낳는.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까지 간 나라가 없었고요. 일단은 비슷한 상황까지 가다가 늘 반등을 했어요. 애를 안 낳으면은 자원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니까 또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애를 더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의 균형점을 향해서 가는 게 인구의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집단을 봐도 먹을 게 많으면 아이를 낳고 개체수가 많아져서 먹을 게 없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는 건데 보통 유지를 해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이 추세선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 반등되겠지 하는데 반등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우리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 초반생, 한 6, 9년생 보면은 1년에 한 100만 이상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애가 지금 23만 정도 태어나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채널에서 말하는 통계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등이 되더라도 큰 어떤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선이다. 지금 전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진짜로 2060년에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거는 피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100명 중 5세 미만의 아이는 1명밖에 없다라고 한 상황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민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대거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조율을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저런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이 통계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저출산을 경험했던 나라예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종의 솔루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죠. 원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맨날 서로 싸우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럽연합이라는 네. 처음에는 뜬구름 같은 아이디어가 현실화가 되면서 유럽연합 안에서는 서로 이사도 가고 그 이민이라는 게 마치 우리나라의 경기도에서 전라도 가는 것처럼 맞아요.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를 그러한 공동체를 새로 만들면서 네. 넘겼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해결책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해결책보다도 원인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진화학자니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물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존과 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살면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성장의 모드가 있고 번식의 모드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더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아서 자기 유전자를 물려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를 낳을 때 어떤 결정을 통해서 애를 낳느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얼마나 경쟁자가 많이 밀도 있게 존재하느냐를 센싱을 합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개체들은 번식을 늦춰요. 왜냐하면 낳아봤자 한정된 자원에 너무나 많은 개체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자식이 살아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하냐면 기존에 낳은 자식들에게 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감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출산 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변수.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얼마나 경쟁자가 많은가. 그건 인구 밀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 밀도를 쭉 재봤더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여성의 초혼 연령도 올라갑니다. 그게 서울이네요. 서울도 이렇게 구마다 나눠봤어요. 네. 서울시 중에서도 관악구가 제일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도 제일 낮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큰 변수구나. 서울과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잖아요. 이 반에서 아무도 안 낳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커플 중에 한 커플이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방에서 아무리 낳았자 여기서 너무 안 낳기 때문에 이걸 역전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어떤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을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야지만이 또 국가 전체가 또 올라가니까 저 이해는 해요. 가령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이렇게 이런 표가 있었잖아요. 다 서울로 갔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어떤 큰 광역의 도시들, 지역의 거점들은 그래도 잘 됐다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뭔가 산업도 있었고 거기에 있는 대학들이 되게 좋은 대학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서울의 대학이 모든 지방 대학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예전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가령 부산대 학생들은 다 서울로 다 올 수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난 지방에 그냥 살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점점 더 수도권의 모든 자원들, 모든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방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도식으로 돌아가면 모든 동물은 성장의 모드가 있고 번식의 모드, 이 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할 때 전부 서울로 오고 인구 밀도가 높아도 그걸 지향하는 거는 다 성장의 모드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콜츠 게작트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왜 한국이 이렇게 수도권 서울 중심이고 지방에 있는 거점 지역들조차도 왜 소멸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기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방이 살아날 수 있게 하면 인구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더 많이 지방에 젊은이들이 살고 잘 살 수 있게 만들면 출산율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네요? 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지방에 되게 좋은 지역인데 일자리도 되게 좋아요. 아주 좋은 직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져요. 주말이 되면 다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더 큰 도시로 가거나. 놀 거리나 공부할 거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좋은 학교가 없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게 없어요. 풍부한 문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도시에 그냥 머물래?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의외로 프랑스 맛집, 이탈리안 식당 맛집 이런 좋은 식당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데이트하기에 민망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도시를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서 괜찮은 삶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자족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이 영상에? 예. 왜냐하면 유럽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독일은 오히려 대도시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이 모든 동네마다 다 그 도시와 문화와 이게 맞아요. 전국적으로 있어요. 뭐 여기저기 어느 동네에 가건 그 동네만의 문화, 그 동네만의 어떤 인프라가 있죠. 네. 도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남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자기의 삶의 어떤 주체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한중일이 좀 그런 나라들인데, 한중일이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50몇 위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행복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감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변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건 내 스스로 결정한 거야 라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중일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초중고 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행복심리학자인 서은국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삶의 오디언스가 자기가 아니라 남인 것 같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니, 내가 낳고 싶어 낳으면 되는데, 왜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의존하지? 왜 남들이, 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나?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리를 해보면 교수님이 약간, 언뜻 생각하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인간도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네. 출산율이라는 현상이 있다. 그런데 방금처럼 우리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외부 조건하고 상관없이 결혼, 아이를 낳는다라는 결정은 내 스스로의 의식이 한 결정이다. 이게 이제 뇌과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게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힘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할까? 아니면 의식적인 나의 선택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할까? 어떤 동물이건 인구 밀도가 높을 때 생식, 번식이라고 하는 쪽으로 안 가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코티졸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번식에 관여하는 성호르몬의 분비량은 줄어들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또는 지금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느끼기 위한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들이 분비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냐, 실제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냐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개체 한 명 한 명이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만드는 조건이 있으면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거고, 경쟁 때문에 힘들고 각박하긴 하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는 한번 가정을 꾸려볼까? 사랑을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조건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외부 조건이 내 뇌가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해킹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주 완벽하게 동의하는데요. 잘못 들으면 정신승리하자는 거 얘기예요? 라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출산의 동기가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 애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이 사회에 살면 서울의 지옥철 2호선을 타고 맨날 돌아보세요. 출산의 동기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야외로 가보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보는 거예요.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 여기에 살면 되게 포모 같은 걸 느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살면 살만한데? 너무 좋은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각을 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서울에서 이 수도권에 없으면 나는 낙오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순간 우린 여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뇌가 느끼는 압박감이 경쟁의 상황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우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어딘가 틀에 구겨 넣으려고 하는 잣대를 거부하고 다른 기준점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맞아요. 나를 그곳에 포지션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가치 획일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경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데 경쟁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생물의 세계에서는 경쟁이 없던 때가 없었어요. 항상. 그리고 경쟁이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제일 부정적인 경쟁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두 다 경쟁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MZ세대들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좋은 여건인데 왜 헬조선이라고 하지? 그러다가 제가 인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명확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희 때는 100만이 태어났지만 100만이 태어나서 모두 다 인류 대학을 가려고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23만이 태어나는데요. 유치원부터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밀도는, 경쟁 지각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늘 항상 경쟁적인 사회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스타트업 칼리지에 있잖아요. 스타트업 칼리지는 당신 인생에서 당신이 갈 수 있는 커리어 중에 하나가 창업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는 대학에 가면 취직을 하려고 하죠. 근데 취직이 아니라 당신만의 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데를 가르쳐 주는 게 창업대학 스타트업 칼리지거든요. 그 일 자체가 새로운 가치, 목표를 여러 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를 당연시했던 친구가 우리 사회를 다시 보는 거죠. 우리 사회 문제가 뭘까? 풀어야 될 과제가 뭘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더 육성하고 하는 일이 저출산 문제에 길게 보면 해결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이 책상에 차려진 음식만 놓고 누가 이거 먹을 수 있어를 가지고서는 가위바위보하고 싸우고 하면은 완벽한 분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나 저기서 경쟁 안 할래.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옆에 테이블 가서 새로운 파이를 내가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물론 요리 망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늘어나면 해결이 되는 거라서 결국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정의 자체를 극단적으로 바꾸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가족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유럽에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커플보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연애하다가 같이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는 커플 또는 미혼모와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기도 커플. 하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넓히고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통계적으로 잘 보여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지역소멸과 수도권 과밀인데 그것이 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주 문제, 이민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여기는 간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오지 않죠. 그 부분 그냥 쓱 넘어가죠. 저는 사실 비슷하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비관적인 미래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당시에 몇백 년 전에 꼽았던 것은 식량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계산으로 보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모두가 싸우는 전쟁, 기아, 질병,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그럴듯했거든요. 당시의 데이터로는. 근데 무엇이 게임 체인저 되고 다 바꿨을까라고 보면 20세기 초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 출신의 한 과학자가 질소 비료를 발명하면서 똑같은 양의 농지에서 생산량을 정말 압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서 식량 위기는 상대적인 급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위기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기술을 통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망했어 라고 하는 이 영상에서 하고 있는 예측도 현 상태에서의 데이터만으로 예측했을 때 나온 거지 2025년과 2060년 사이에 나오게 될 기술 변화의 거대함을 좀 놓친 상태에서 그 사이에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 남북한 대치 상태를 얘기하지만 통일이 됐을 때 또 다이나믹스는 또 어떻게 달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마치 유럽연합이 그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던 것처럼 남한만 놓고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는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한국이 끝났다, 우리 한국을 떠나자가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시나리오는 없을까? 이런 경쟁적인 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경주마처럼 달리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봤던 통계 중에 하나가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민을 많이 떠나는 나라 탑10과 가장 많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민을 오고 있는 나라 탑10 요 순위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 소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민을 나간 탑10 국가 안에 있었어요.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서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되게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한국이 나 저 나라 가서 살고 싶어, 나 저 나라에서 뭘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민을 많이 올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특히나 디지털 노마드의 세상에서는 AI 툴을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나라의 문화가 너무 좋고 나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내가 생산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 나라에서 할래. 거의 이제 뭐 그린카드 받고 그 나라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 세금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뉴스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 탑은 한국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행만 가고 싶지 거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들이 아직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어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나 한국 가서 살래. 너무 거기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화학자의 측면에서 큰 그림으로 본 것들 또 실제로 인구와 관련해서 하셨던 연구들을 또 들으면서 콜츠케작트 영상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시간 같습니다. 이 영상이 되게 영향력이 큰 거로 알고 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능동적인 삶을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궁금한 채널에서 아마 2번 나오셨던 유일한 분 같아요. 그러세요? 그런가요? 처음에 예전에 공감의 반격이라는 책 가지고 했었고요. 맞아요. 또 나오시니까 어떤가요? 이제 유튜버로서 나오셨죠? 장대에게 하드커버. 네, 우리 정 박사님 또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통찰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일들 너무 잘하고 계셔서 늘 응원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채널에도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대에게 하드커버 가면 재밌는 책들을 아주 쉽게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볼 수 있죠. 많이 또 가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